저도 정말 그것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뇌졸중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이 생겨서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CT상에선 큰 이상이 없었고 두통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은 2, 3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저한테 거의 절규하듯이 하면서 하셨던 말이 생각나요. 안녕하세요. 삼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희 의사들 간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속설 같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전공한 병에 본인이 걸린다. 예를 들면 혈액암을 전공하는 의사가 본인이 혈액암에 걸린다든지, 대장암을 평생 동안 수술했던 의사가 본인이 대장암에 걸린다든지, 실제로 그런 예들을 접하다 보면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보는 게 제 전공이잖아요. 저도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돼야 된다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뇌졸중입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이 생겨서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CT상에선 큰 이상이 없었고 환자는 그냥 두통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 응급실로 환자가 오셨는데, 환자가 오셨을 때 이미 동공이 다 열려있는 뇌사 상태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CT 촬영을 했더니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동맥류가 파열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환자분은 거의 뇌사 상태가 되셨습니다. 수술을 하러 만약에 뇌 두개골을 열게 되면 이 압력으로 인해서 뇌가 거의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2, 3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저한테 거의 절규하듯이 하면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본인은 머리가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을 갔고, 거기서 의사가 검사를 하라고 해서 뇌 CT를 찍었는데,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귀가를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뇌사에 빠질 정도의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보호자 같아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만큼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2024년 질병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한 최근 10년 동안 10% 정도의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망률이 더 중요해요.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의 1년 내 사망률이 30%가 넘거든요. 즉 뇌졸중에 걸린 나이 드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란 거죠. 이 뇌졸중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3가지를 꼽는다면 1등이 항상 암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뇌졸중, 심장병 이렇게 되는데요. 암이나 심장병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뇌경색 병이나 반대로 혈관이 부풀어지고 터지는 뇌동맥류 같은 병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즉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 몸속에 이런 시한폭탄이 살아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그 두통에 생기는 정도가 다양합니다. 제가 1단계에서 5단계 정도까지 나누는데요. 1단계는 그냥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하는 정도가 1단계고요. 점점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지는 단계가 가고, 마지막 5단계는 뇌사 상태에 빠지는 코마 단계를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을 보다 보면 두통이 생기고 구토할 것 같은 증상이 생기니까 가까운 내과를 가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소화제 약을 처방받거나 수액주사를 맞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이게 뇌출혈이라고 해서 막 다 의식을 잃고 마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만 아프고 메스꺼리는 정도의 두통 증상으로 환자분이 막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뇌혈관을 보는 MRA라든지 CT로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해서 동맥류가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초응급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두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벼락두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이 벼락두통인데요. 말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평생 살면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심한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와서 저 벼락 두통이 있어서 머리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환자분께 그러면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러면 이틀 전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틀 전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뭐 하고 있을 때 아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두통이 발생했던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벼락 두통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틀 전부터 자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진짜 저희가 뇌동맥류 파일 때 말씀드리는 벼락 두통은 제가 그때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반쯤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갑자기 뒷머리랑 뒷목이 깨질 듯이 아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통이 발생한 시간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것들은 진짜 벼락 두통이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머리에 대한 검사 그리고 혈관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한 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심해지는 두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뇌에 출혈이 있어서 뇌가 부종이 생기는 즉 뇌가 붓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 누워서 잠을 잘 때 피가 머리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리겠죠. 그러면 부종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더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으로 생기는 흔한 두통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오후가 될수록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러면서 점점 두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은 밤에 야간에 잘 때 새벽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잠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깼다. 이거는 뭔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50세 이상에서 기존에 느꼈던 두통과 새로운 양상의 두통, 통증을 느끼셨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뇌 압력이 올라가서 생깁니다. 반대로 뇌 압력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두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발성 두개강 뇌합 저하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긴 어렵죠. 우리 뇌와 척수신경은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하루에 500cc씩 계속 만들어지고 흡수가 되고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이 둥둥 떠 있는 뇌가 이 뇌척수액이 누수가 되게 돼서 물이 빠지게 되면 뇌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뇌가 가라앉으면서 극심한 두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런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은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요. 환자가 일어서면 머리가 아픕니다. 누워있으면 머리 아픈 게 갑자기 씻은 듯이 사라지고요.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심한 경우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두통을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두통은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진통제를 써도 전혀 듣지가 않아요. 어떤 주사를 맞아도 전혀 두통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어떤 여성 환자분은 이러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잘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심하게 두통을 느끼면서 선생님 제가 좀 죄송한데요. 머리를 좀 낮출게요 하면서 제 책상에다 머리를 이렇게 낮추고 본인이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낮추면 두통이 좀 덜해지고 머리를 세우면 너무 두통이 심해지는 거죠. 서 있게 되면 물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눕게 되면 물 빠지는 게 적어지면서 다시 뇌가 둥둥 떠있게 되니까 두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요.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마치 MRI나 검사를 하러 옮겨갈 때 휠체어만 타도 너무 아파서 막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러 병원 내에서 이동할 때 머리를 들지 않게 침대째 끌고 가서 MRI 검사를 한다거나 필요한 검사들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뇌혈관에 좋은 음식을 얘기하면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연어나 고등어. 한국인들은 고등어를 많이 먹죠. 이유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라는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이런 혈관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뇌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육류보다는 생선, 연어나 고등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이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드리는 음식이고요. 그 위에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베리류,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단당류나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을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뇌혈관에 좋은 음식이 뭐냐, 뇌혈관에 좋은 영양제, 약 좀 처방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서 그 효능을 자랑하는 수많은 뇌 영양제, 뇌혈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양제들이 진짜로 효과가 좋다면 왜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그 약을 처방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홍삼 같은 거죠. 우리가 홍삼을 아무 데서나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약들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영양제나 뇌, 혈관 보충제를 제가 권유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 드시는 음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느냐,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걸 섭취하느냐보다는요, 어떤 걸 조절하고 피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수축기 혈압, 우리가 높은 혈압이죠. 높은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의 위험성을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판이 있어요. 근데 망치로 톡톡톡 치는 거하고 망치로 꽝꽝 칠 때하고 그 철판이 받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망치들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압력을 꽝꽝 치던 압력을 톡 치는 압력으로 조금만 줄여준다면 이 철판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시작하는 것을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 고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50살인데 내가 지금 45세인데 지금 벌써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운동해보고 살도 빼보고 음식 조절도 해볼게요. 제가 좀 이번에는 혈압약 안 먹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일단 혈압은 약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살도 빼시고 짠 음식도 피하셔서 더 좋아지시면 그때 가서 우리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생활습관을 바꾸실 만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계획을 세요. 올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혈압약을 줄여서 끊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고혈압약을 나중에는 끊을 수 있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시작하는 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흡연은 가장 피해야 할 뇌졸중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복부 비만 같은 대사 질환을 줄이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뇌졸중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적인 뇌혈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이럽니다.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해마다 건강검진 때 MRI를 찍습니다. MRA를 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회에서 권고드리는 뇌 MRI나 MRA의 검사 주기는 5년에서 10년 사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MRI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두통이라는 병 너무나 흔하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1년에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반적인 두통하고 저희가 또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죠. 이 편두통은 그 중에서 조금 다른 양상의 두통인데요. 편두통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여자한테 좀 더 많죠. 의사들이 항상 편두통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편두통이 한쪽 머리만 아픈 게 편두통은 아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전체가 아프고 욱신욱신 쑤시고 이거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마치 심장이 쿵쿵 뛸 때마다 머릿속에서 혈관이 맥박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편두통의 가장 특징은 어떤 다른 전조 증상을 동반해요. 눈이 어른어링거리거나 시야가 어른거리거나 빛이 번쩍번쩍한다든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명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전조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 학설과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CGRP라고 얘기하는 편두통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 물질이 있는데, 편두통이 생길 때 이 메신저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편두통의 진단도 사실 단순한 편두통인지 진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두통인지를 증상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 영상 검사를 해서 뇌에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지, 즉 종양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출혈 같은 그런 병이 없는, 기질적인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전제 하에서 증상을 보고 저희가 편두통을 확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편두통이 진단되게 되면 편두통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사실 편두통은 다른 일반적인 1차성 두통하고 달라서 진통 소염제에 잘 듣지가 않습니다. 타이레놀을 먹는다거나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도 잘 조절되지가 않아요. 고대의 역사부터 따져보면 옛날에 머리에다가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편두통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머리뼈에 구멍을 냈겠습니까? 중세 때는 우리가 아편을 써서 편두통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00년대, 60년대, 70년대 들면서 진통 소염제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한 20년 전부터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트립탄이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편두통 치료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편두통 전조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약을 드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약을 먹고 많은 환자들이 편두통이 호전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편두통은 완치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획기적인 편두통 치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CGRP라는 그 물질을 억제해주는 약, 그게 먹는 알약으로도 나오고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게 되면 편두통 약을 먹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편두통의 강도도 낮아지고 증상이 생기는 횟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있고요. 미용으로 맞는 그 보톡스를 머리와 승모근 목 쪽에 맞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것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신 분이에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혈관 질환이 원래 전조 증상이 있기는 있어요. 아니면 좀 어두워지거나 사물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깨 위로 손을 이렇게 드는 이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한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잘 안 될 때요. 우리나라 분들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따는 거 많이 해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알 수가 없죠.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은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급사나 돌연사 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발생률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만 명당 한 8.6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은 35세 이하는 10만 명당 2.3명, 36세부터 50세 이하가 10만 명당 21명으로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36에서 50세 사이에 급사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 중에 연령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급사의 3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철 12월 달에 이렇게 급사할 확률이 높고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경동맥이 막힌 환자분이 있었어요. 경동맥이 꽉 막혀서 경동맥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고 후유증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신 분이에요. 퇴원할 때도 정말 모든 검사에서 다 정상이었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셨는데 2주일 후에 병원 외래를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집에 가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황당했죠. 수술 정말 잘 끝났고 퇴원하시기 전에 모든 검사에서 다 정상이었는데 퇴원하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그때 당시에 근데 집에 가실 때 저희가 이 경동맥에 문제 있으면 심장 혈관도 간상동맥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심근경색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는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뇌혈관 질환이 원래 전조 증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뇌혈관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요. 비페스트라고 해요. 우리 하나의 뇌혈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B는 밸런스예요.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워져요. E는 eyes. 그래서 이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어두워지거나 사물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F는 face. 얼굴 한쪽이 처져요. 안면 마비가 오는 거죠. 눈이 감겨가지고 잘 안 떠지거나. 그 다음에 A는 arms. 그래서 한쪽 팔이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이게 꼭 어깨 위로 손을 이렇게 드는 이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미세한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단추를 맨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쓸 때 손가락에 힘이 빠지네? 이게 이제 A예요. arms. 그 다음에 be fast에서 S는 speech.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우물쭈물 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 그게 S, 스피치. T는 뭐냐면 타임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빨리 119를 불러라. Time to call 119 이거예요. 그래서 be fast를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뇌혈관이 막혀서 잘 안 될 때요. 우리나라 분들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따는 거 많이 해요. 아니 체했나 봐. 그리고 손가락 따요. 아니면 아니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be fast 증상이 있다면 빨리 119 전화하고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조 증상 중에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TIA라 그러고요. 이건 뭐냐면 뇌혈관이 딱 막혀요. 막히는 순간 마비가 올 거 아니에요. 손이 힘이 빠지거나 BFS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운 좋게 막혔다가 뻥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0분 막혔다가 딱 뚫려요. 그러면 처음에 마비가 왔다가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 빨리 가야 됩니다.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또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은요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 오메가3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오메가3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메가3가 뭐예요? 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 염증을 줄이니까 관절염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고등어 섭취하는 방법은요 마늘하고 같이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의 지방 함량을 증가시키고 무를 고등어랑 같이 먹으면 무에 풍부한 비타민 C가 소화 효소 역할을 해서 고등어의 영양분 흡수를 도와준다 그래요. 고등어가 좀 비릴 수 있으니까 레몬즙 같은 거 이제 뿌려주시면 좋은데 레몬엔 또 비타민 C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에 좋고 콩이나 견과류랑 같이 해서 고등어를 드시면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줘서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중금속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생선 안에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많을 수가 있어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고 또 통풍이 있는 분들은 또 퓨린이랑 요산이 고등어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찌는 게 좋고요.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많이 드시면 3번 그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파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 안에는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좋게 하기 때문에 양파는 그냥 생으로 섭취를 하는 것도 좋고 섭취하기 전에 이걸 일정 시간 좀 공기 중에 노출을 하는 게 좋아요. 방법은 양파 겉에 이제 갈색 껍질이 있잖아요. 갈색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양파를 잘라요.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자르게 되면 알리신 성분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이 알리신 성분도 굉장히 큰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드시는데 이거를 꿀 같은 거 좀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고요. 물을 한 500ml 정도 해서 양파를 깨끗이 씻고 안에 넣고 한 30분 정도 끓여도 이 양파즙이 쫙 나오면서 또 먹기 좋게 변하거든요.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 경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생양파는 위장에 좀 자극 줄 수 있잖아요. 좀 매우니까. 그래서 양파즙 같은 거 마실 때 공복에 먹지 마시고요. 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루에 한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토마토에는요 주요 성분이 라이코펜하고 비타민 C가 있잖아요.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암 예방에 좋다 그러죠. 항산화 효과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에 좋다 그러고 비타민 C는 뭐예요? 우리 피부에 좋잖아요. 피부 노화에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하고 루테인이 우리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방법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열을 가해서 먹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를 익히게 되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되게 증가를 하거든요. 라이코펜이 어떤 열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볶거나 익힐 때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한 2~3배 더 올라가요.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데 그냥 먹지 마시고 살짝 볶아요.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토마토를 주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익힌 토마토를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한 200ml 정도 넣어서 드시면 토마토 주스를 먹기 아주 좋고요. 가열을 할 때는 약 80도 정도 온도에서 가열을 하는 게 좋고요. 보통 80도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을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거의 35% 정도 증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기름이랑 같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걸 먹으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케찹 같은 거를 통해서 토마토를 이제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토마토 드실 때 소스라든가 더 케찹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은 토마토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단을 딱 정해드릴게요. 뇌혈관에 좋으려면요, 아침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트밀 뭐 한 컵 정도, 그리고 우유나 두유 같은 거, 두유도 되게 좋아요. 오트밀 한 컵 드시면서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거, 베리류를 한 반 컵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호두 하나 드시는 게 좋고, 녹차 정도 하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중간에 간식으로 견과류 같은 거, 아몬드 이런 거 몇 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는요, 연어 100g 정도,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다가 브로콜리를 좀 데쳐서 당근이랑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한 샐러드, 그다음에 레몬물 이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은 그 사이에 간식으로 뭐 사과 같은 거, 무가당 요구르트 같은 게 드시면 간식으로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구이 한 100g 정도, 그다음에 퀴노아 반 컵, 구운 고구마 한 반 컵, 시금치 샐러드, 그다음에 토마토 반 개 정도, 그렇게 드시면 하루 식단으로 우리 뇌혈관 질환 예방에는 아주 최고의 식단이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체중에 따라서 권장 섭취량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내가 한 60kg 이상 되면 1.5에서 2리터는 먹어야 되겠다. 물을 많이 먹어야 우리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수분 섭취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뇌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음식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술,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탕, 단 음식은 갑자기 혈당을 확 올리기 때문에 뇌혈관에 좋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조리해서 먹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미 조리가 돼서 포장돼서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가공식품이라고 그러고 몸에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튀긴 음식, 트랜스지방 이런 것도 뇌혈관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선 중에서 수은 함량이 많은 생선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통과 일반적인 두통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통은 정말 벼락치듯이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혈관이 뻥 터지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에요. 환자분들이 응급실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이렇게 머리 아픈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세요. 뭔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두통 아픈 거는 그냥 지끈지끈하고 아이고 머리야 아프다 이렇게 하지만, 뇌혈관에 의해서 오는 두통은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픕니다. 망치로 맞았다라고 표현하세요. 보통은 단순히 두통뿐만이 아니고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아까 비페스트 얘기했잖아요.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팔이 마비가 된다든지 균형 잡기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는 두통이기 때문에 구토가 나요. 병원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혹시 구토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구토했다 그러면 이거는 뇌혈관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검사를 해봐야 돼요. 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이에요. 특히 처음 딱 증상이 생기고 6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을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예후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빨리 치료할수록. 그래서 처음 딱 발병하자마자 1시간 반 이내에 치료했을 때가 보통은 3시간 이내에 치료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요. 만약에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응급실 가면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합니다. 우리 정맥 안쪽으로 혈전 용해제를 주는 방법이 있고, 동맥으로 들어가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 확률은 올라간다 그래요. 병원에 적어도 3시간 이내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왜냐면 3시간 이내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보고 이건 뇌혈관에 문제가 있겠구나, 검사해야죠. 검사했으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못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4시간 반 이내에 치료가 시작이 되려면 3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1분에 거의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가 1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갈수록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생존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적어도 이제 120분이 넘어가 버리면 생존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 그런 그래프입니다. 내가 이제 뭔가 이상을 느꼈어요. 내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119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가장 좋은 응급처치 두 가지. 첫 번째, 머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뇌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머리 쪽에 피가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뇌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균형 잡기 힘드니까. 넘어지면 더 큰 문제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되 침대에 머리를 올려야 됩니다. 저렇게 30도에서 60도 사이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0도로 헤드 엘리베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압이 30% 정도 내려가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확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근데 막 아까 구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뇌혈관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토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제대로 확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물 드시지 마세요. 음식 먹지 마세요. 아이, 물 한 잔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해야 될 때 금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술하는 도중에 환자분 막 구토하고 그게 폐로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으로 넘어가면 생존율이 확 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그러지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머리 30도로 올리고 119 빨리 전화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 뇌혈관은 직접 검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건강검진에 요즘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망막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눈 안쪽에 망막에 있는 혈관이 상태가 안 좋다, 많이 막혀있다 이러면 이게 뇌혈관이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망막 안저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 뇌 안쪽의 동맥을 보기 전에 경동맥은 굉장히 간단한 검사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여기가 좀 좁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그런 검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뇌혈관에 대한 전문 검사를 해야 알 수가 있는데요. 주로 CT, 뇌 CT를 찍을 때 뇌혈관을 찍는 CT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를 찍어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데는 없는지 아니면 뇌종양이 없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MRI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뇌혈관 조영술까지 가려면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라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주로 이제 CT 내지는 MRI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은 너무 다양해서 어느 뇌 부위에 손상이 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전두엽 쪽에 있는 혈관이 다치면 그거는 사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이 전두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언어 중추 같은 게 있어요. 실어증,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조적인 거, 성격을 만들고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감정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 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면 감정이 좀 없어지죠. 말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만약에 시각 중추 쪽으로 오게 된다면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후각신경을 손상당하게 되면 냄새를 못 맡게 될 거고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뇌 기저핵 쪽으로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한쪽이 마비가 될 거예요. 후유증이 크죠. 차라리 뭐 냄새 못 맡고 이런 거야 뭐 극복을 할 수가 있지만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 거동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때는 좀 힘들죠. 두통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 두통이 별거 아닌 거라고 방치하다 보면 증상에 따라서 뇌종양이 생겨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순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위험한 두통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7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두통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2%가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14%는 아주 심한 두통인 혈관성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통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뇌종양, 뇌동맥류,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원인이 있는데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하지는 않으나 오래오래 반복이 되고 만성화가 되면서 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통제 중독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두통 별거 아닌 거라고 방치하다 보면 생명이 위험한 순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두통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인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두통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오늘 7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통이 갑자기 생기거나 너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이것을 다른 말로 벼락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서 지금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두통이 생겨서 서서히 심해진다고 하면 뇌출혈 사이즈가 커지거나 뇌종양이 생겨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역시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힘을 줄 때 생기는 두통입니다. 병원에 꽤 많이 오시는데 헬스 같은 운동을 하다가 머리 아픈 경우도 있고요. 기침을 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성행위를 하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뇌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세 변화에 따른 두통도 위험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날 때 머리가 아픈 두개내 저압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뇌척수액이 새고 그로 인해서 뇌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통인데 이런 경우에도 뇌출혈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장애, 말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심하게 균형장애가 생겨서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에는 뇌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과 두통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CT나 MRI를 빨리 찍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치고 나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 당연히 뇌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다치자마자 찍은 CT에서는 뇌출혈이 없었는데 지연성 뇌출혈이라고 해서 피가 찔끔찔끔 고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처음에는 두통이 별로 심하지 않았다가 2주, 3주, 심지어 2개월, 3개월 후에 두통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심하게 머리가 부딪히지 않더라도 다친 적이 있으면 병원에서 CT를 꼭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데 처음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고 MRI에서 아주 작은 뇌출혈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잘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재출혈이 있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어서 빨리 응급실을 가보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이분은 또 응급실 가서 입원할 생각을 하니까 짐도 챙겨야 되고 보호자도 필요해서 집에 가서 보호자분이랑 같이 출발하려고 집에 갔다가 집에서 2차 출혈이 생겼던 거죠. 그때 쓰러졌는데 이때는 의식이 완전히 없을 정도로 심하게 출혈이 생겼고 다행히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나 후유증 없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때 옆에서 보호자가 빨리 119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중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CT입니다. 간혹 MRI가 더 정확하니까 MRI를 찍으려고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는 아무래도 찍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약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비쌉니다. CT만 찍어도 웬만한 두통의 원인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은 거의 MRI랑 큰 차이 나지 않게 잘 보이고요. 뇌종양도 두통을 일으킬 만큼 사이즈가 크면 CT에서 잘 보입니다.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은 훨씬 많고 CT는 예약 없이도 웬만하면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면 CT 찍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CT를 먼저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영제 놓고 CT를 찍어서 혈관 사진을 보기도 하고요. MRI나 MRA까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T, MRI가 괜찮거나 위험한 신호가 없어서 굳이 CT,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경우 1차 두통의 경우에는 CT나 MRI가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혈류 초음파 검사죠.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류 속도가 증가가 돼 있으면 뇌혈관, 뇌신경이 과민해져 있는 혈관성 편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목이 안 좋아서 생기는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목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두통에 관련된 다른 추가적인 검사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두통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CT, MRI나 뇌혈류 초음파 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통 질환에 따른 치료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2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차 두통. 2차 두통은 두통 자체가
병이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이고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뇌수막염이나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많지 않으면 저절로 흡수되는 것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은 뇌종양이면 그냥 두고 보기도 합니다.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없애기도 하고 혹은 사이즈가 작으면 경과를 보기도 하고요.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나 다른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차 두통이고 1차 두통은 2차 두통과 다르게 두통 자체가 병입니다. 두통의 증상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두통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1차 두통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목이나 머리 부분에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있죠.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교육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플 때는 마사지를 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몇 가지 약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관성 편두통.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두통의 형태가 이 혈관성 편두통입니다. 이 혈관성 편두통은 태어나기를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지치고 피로해져서 좀 좋은 관리가 필요한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뇌를 타고 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스트레스 받는 경우, 여성분들은 월경을 하거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세포가 아주 많이 과하게 흥분하게 되고 뇌세포가 흥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이 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이 부으면서 아픈 것을 혈관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성 편두통의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고 혈당이 떨어질 때 머리가 아프니까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뇌혈관에 작용해서 커피 금단 두통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잘 안 되고 한 번씩 머리가 아플 때는 가벼운 진통제를 먹는 걸로 해결해도 되고요.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된다 혹은 너무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편두통 전용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이게 한 달에 5일 6일 이상 머리가 아프면 매일 약을 먹어서 두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매일 먹는 두통 예방약을 먹게 되고 이걸로 잘 안 되면 주사 치료, 약을 복용하는 식으로 좀 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통을 잘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꼽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두통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첫 번째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머리 아플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해서 커피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커피를 안 마실 때 금단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에 금단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커피는 뇌를 자극하고 뇌를 흥분시키고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효과를 보는데 커피를 안 마시게 되면 반동적으로 평소에 수축해 있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이러한 금단 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데 커피를 평생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커피를 끊어서 커피에 대한 의존을 좀 없애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밤에 스마트폰에 또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 불규칙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말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규칙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잠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충분히 잠만 자도 두통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혈당 저하입니다. 우리가 공복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를 잘 못 챙겨 먹고 혹은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 식사를 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리는 앞으로 가게 되고 목 뒤에 근육은 경직이 되는 거북목 자세가 많이 유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목 주위라든지 눈 주위, 얼굴 주위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면서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 해도 두통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두통 치료할 때 아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내가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 중요한 게 주위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하게 흥분된 신경을 안정화시켜 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게 되면 두통 마사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의 주요 원인인 아까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혈관성 두통도 근육의 긴장과 신경의 과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두통을 주로 유발하는 근육이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측두근이 경직이 되면 두통이 잘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측두근을 만지는 법은 손을 갖다 대고 입을 이렇게 벌려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측두근이고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지르는 것은 크게 마사지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눌러주면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난 상태가 정상 상태라고 우리 근육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넓게 벌려서 강하게 머리를 압박을 해주고 살짝 움직여주면 근육이 풀어주고 근막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 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머리 뒤쪽을 만져보면 머리 뼈 있죠? 두개골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만져보면 근육이 만져집니다. 이 근육 부분을 역시 강하게 눌러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를 한다면 이 근육이 풀어주고 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응급조치로 쓸 수도 있고 두통을 예방하는 데 쓸 수도 있는 좋은 두통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하면서 또 머리가 아프니까 마사지랑 더불어서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통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던 두통이 생기면 위험한 두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위험한 두통이 아니라면 아니면 평소에 원래 두통을 앓고 계셨다면 다시 생긴 이 두통은 뇌가 피로해져 있고 뇌가 지쳐 있으니까 이제 뇌로 가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줄이고 뇌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해라 이렇게 신호가 되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 이거죠.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잘 식사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